안녕하세요. 저는 그간 열심히 자식 뒷바라지하고 이제는 한숨 돌렸다 생각한 60대 여자입니다. 다시 이렇게 평화를 찾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애들 중학생 때부터 참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저는 20대까지도 그런 대로 평탄하게 살았어서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네요. 무난한 부모님 아래에서 무난하게 컸거든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셨죠. 지금이야 맞벌이가 흔하니까 아무도 이상하게 안 보는데요. 그 시절에는 여자는 가정주부로 있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할머니가 같이 살고 계셨고 저와 남동생은 거의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집에 엄마가 없으면요, 주변에서 꼭 불쌍하게 봤거든요. 얼마나 집이 힘들면 맞벌이를 할까? 그런 시선이 훨씬 많았던 겁니다. 어려도 그런 거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집에 안 계시는 게 참 싫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싫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집에 할머니가 늘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불효 막장 손녀 같겠지만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때까지도 저랑 동생을 많이 차별하셨거든요. 막 때리고 그러신 건 아닌데 은근히 아니 대놓고 눈치를 주셨어요. 맛있는 반찬을 남동생한테만 더 주시는 건 뭐 귀여운 수준이고요. 남동생이랑 싸움이라도 나면요. 이유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저만 혼내셨거든요. 문옥이 너 또 동생 울렸지? 동생이 남잔데 네가 양보를 해야지 그걸 또 이겨먹겠다고 덤비면 어떡하니? 할머니, 제가 양보를 안 한 게 아니라요. 쟤가 먼저 제 공책 가져가서 낙서했단 말이에요. 돌려달라고 했는데 쟤가 계속 도망가니까 따라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봐라 봐라. 할머니가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꼬박꼬박 대들기나 하고. 여자애가 목소리는 또 왜 그렇게 큰지. 여자가 목소리가 크면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법이야. 하여간 지 엄마 닮아서 기가 너무 세. 여자애는 조금 참고 조용히 있어야지. 그렇게 다 받아치면 누가 좋아하겠니? 사실 그 시대에 아들이랑 딸 차별하는 게 유별난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할머니가 특별히 나쁜 분이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꼭 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하나 있었거든요. 지 엄마 닮아서 기가 너무 세. 저는 그 말이 진짜 너무 지겨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좋으면서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집에 계셨으면 할머니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는 걸요. 당시에는 여자가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중학교에서 반 이상이 상업고등학교로 가서 바로 취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도 그랬는데 엄마는 그 이전 시대의 명문대를 나와서 중학교 선생님으로 평생 일을 하셨고 나중에는 교장으로 퇴직까지 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어린 제가 그런 걸 알았겠어요? 그냥 그 상황이 싫었어요. 엄마도 대학까지 나오고 일도 했지만 시어머니라는 벽은 넘지 못했는지 그 상황을 막아주진 못하셨거든요. 엄마는 그걸 꽤 오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대로 잘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를 닮았는지 공부 하나는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란 듯이 명문대에 갔고요. 그때는 정말 꿈이 많았죠. 머릿속이 아주 밝은 미래로 부풀어 있었어요. 20살 넘은 대학생이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넓고 저는 아직 젊고 머릿속에는 계획이 한가득이었거든요. 좋은 회사 취직해서 커리어 쌓고 언젠가는 여성 임원이 되는 거다. 여자도 회사에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툭 말을 하시더라고요. 문옥아, 이제 졸업도 하고 하니까 말이다. 내가 아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서 너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 부담 갖지 말고 밥이나 한 끼 하고 와. 저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놨습니다.
빙빙 돌려 말하시지만 그게 선짤이라는 건 바로 알았거든요. 아니, 갑자기 선이라뇨? 제 머릿속에는 지금 커리어 쌓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엄마 아빠도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아직 공부도 더 해야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갑자기 선이라니요. 저는 아직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누가 당장 결혼하래? 그냥 만나보는 거지.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보면 되는 거야. 그 집에서도 너 만나보고 별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왜 오버야? 아니, 당신은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문호가 그냥 한번 만나보고 와. 아버지 아시는 분이라니까 이상한 집은 아닐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부터 안 보면 되잖아. 괜히 아버지 체면 구기게 하지 말고 밥이나 먹고 와. 그러자 아버지가 크게 목을 가다듬으시는데 이거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자리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냥 나가기로 했습니다. 뭐 밥 한 번 먹는 건데요. 그게 제 남편을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별 생각 없었어요. 아버지 아시는 분이 저를 보고 점 찍었다가 소개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속으로 그냥 괜찮은 집안 아들인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실제로 첫인상도 딱 그 정도였습니다. 정장 차림도 단정했고 말투도 차분했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돌아봤더니 어제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제 선을 봤는데 얘기한 게 학교랑 이름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온다고요? 어머, 여기 웬일이세요? 문옥 씨, 날씨도 좋은데 오늘은 드라이브 한번 하실래요? 제가 형님한테 차도 빌려왔거든요. 아니, 학교 이름만 듣고 와서 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네, 사실 어제 집에 가면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워서요. 지금 생각하면요, 참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말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활짝 웃으면서 저렇게 말하는데요. 뭐랄까요? 그냥 확 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사람 차에 올라탔죠. 그날 드라이브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선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결혼을 목적으로 보는 자리다 보니까요. 몇 번 만나자마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의사 집안 아들이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의사셨고요. 그 사람도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쪽 집안에서는 하루빨리 결혼하기를 바라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네요. 그런데 저한테는 나름 큰 야망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원래 대학원에 가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하고 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위를 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어디 계획한 대로 되겠습니까? 대학원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지금의 큰 아들이죠. 제가 아이를 낳으니까 친정이고 시댁이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좋은 의미로요. 특히 시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복덩이가 왔다. 아이고, 며느리가 오자마자 아들 손주를 낳았어. 내가 아주 사람을 잘 봤지, 응? 태아가 참 고생 많았다. 그러게요, 여보. 우리 며느리 참 복덩이네. 세상에. 마음고생 하나도 안 시키고 바로 애 갔더니 아들 손주를 떡하니 안겨주는구나. 아이고, 복되다, 복돼.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사실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괜히 저도 기분이 좋았죠. 출산 때문에 대학원은 잠깐 휴학을 했지만 아이 낳고 나면 다시 복학해야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니까요. 공부고 뭐고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그렇게 정신없는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러다 눈 깜짝한 순간 저는 두 남매를 키우는 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큰 후회는 없었어요. 아이들은 건강했고 참 예쁘게도 잘 자랐고요.
남편은 병원 일이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집에서는 참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였거든요. 게다가 친정도 넉넉한 편이었고 시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시아버지는 의사였고 남편도 의사였고 시동생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걱정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저도 나는 참 복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감사하며 살면서 진짜 더 바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평소랑 다를 게 없는 하루였는데 단지 다른 점을 꼽자면 비가 정말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그날 남편이 퇴근했다는 연락을 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비 때문에 차가 막히나 보다 생각하고 아이들 저녁을 먼저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연락을 기다렸죠. 가끔은 퇴근하고도 갑자기 병원에서 호출이 와서 돌아갈 때도 있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따로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냥 오늘 병원 일이 많이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밤늦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그 전화는 남편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병원에서 얘기를 대신 전해주는 건가? 그런 해맑은 생각이나 했지 뭐예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남편 차를 덮쳐서 병원으로 실려왔다는 거죠. 그렇게 남편은 말 한마디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요. 제 세상은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얗다 이런 말 있잖아요. 딱 그 상태였죠.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죄송하게도 누가 와서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기억도 안 나네요. 주변 사람들의 충격도 굉장히 컸어요. 특히 남편을 그렇게 아끼던 시어머니의 충격은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이 어떤지는 저도 감히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모두 정말 마음 아파했거든요. 물론 저 역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하나도 감이 안 잡혔어요. 그때 처음으로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도 해봤네요. 나도 나만의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막막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당시 큰아들이 중학생이었고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애들은 아직 한참 손이 갈 나이인데 가장이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언제까지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 말이 그때는 그렇게 서글프더라고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부터 상황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주들에게 유난히 집착을 보이기 시작하셨거든요. 손주들이랄까, 사실 손자죠.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이해를 했어요. 큰아들이요, 진짜 남편을 쏙 빼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잃었으니까요. 손주를 보면서 마음을 달래시는 거겠지 싶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그런 정도였습니다. 손주를 자주 보러 오시고 밥은 먹었는지 챙기고 학교는 잘 다니는지 묻고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게 줄어들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집에 오셔서 아들을 한참을 보시더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문호가 내가 계속 여기 와 보니까 말이다. 집이 좀 휑하다. 애들이 아빠도 없이 자라는데 복작복작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옆에 있어야지. 안 그래도 어머님이 자주 와주셔서 애들도 기운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희끼리도 이 상황에 적응해 나가 봐야죠. 굳이 그럴 필요 있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니? 나도 요즘 집에 있으면 괜히 더 우울하고 그래. 그때는 그냥 그런 말씀으로만 끝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문호가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너희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 예?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요? 그래, 너도 애들 키우려면 힘들 거 아니냐. 여기 오면 생활비도 안 들고 애들 교육도 우리가 다 봐줄 수 있고 괜히 혼자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상황이 정말 애매했거든요. 사실 저는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달 남편이 가져다주는 생활비에 의존해서 살았던 터라 저축해놓은 돈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손에 남은 돈이라고는 조금 모아둔 현금이 전부였죠. 물론 살던 집을 팔면 당장 필요한 돈은 생기겠지만 그 집을 팔고 나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애들 공부도 걱정 없고 너도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 안 해도 된다. 집에는 강원댁도 있으니까 집안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매달 애들 교육비 따로 주고 너 용돈도 따로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와 살아라. 솔직히 고민할 거리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조건이요, 꽤 괜찮았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주 좋은 조건이었죠. 가정부 아주머니가 계셔서 집안일을 안 해도 되고 애들 교육비도 따로 주신다고 하고 제 생활비까지 챙겨주신다니요. 그리고 그 금액도 꽤 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제 새끼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잘 클 수 있다면 저는 당장 식모살이라도 할 판이었으니까요. 엄마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저는 군말 없이 시아버지 말에 따랐어요. 친정에서는 많이 말렸지만요. 그렇게 저는 살던 집은 그 자리에 두고 애들과 함께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면요. 솔직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이 맞지만요. 사람 사는 게 꼭 돈만 있다고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저도 가끔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었던 적도 꽤 있고요. 왜냐하면 먹여 살려준다는 기세라는 게 사람을 눌러버리는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늘 조심하면서 살게 됐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굉장히 까다로워서 작은 것도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셨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또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셨고요. 집안의 모든 결정은 결국 시아버지 말을 따라야 하다 보니 사람이 자연스레 기가 죽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애들은 쑥쑥 잘 자라더라고요. 특히 큰아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남편을 닮아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얼굴만 닮았다고 생각했는데요. 나중에는 말하는 습관까지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의 손주 사랑도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제가 애 엄마인지 시부모님이 애 부모인지 헷갈릴 정도였다니까요. 그만큼 모든 일에 관여를 하셨거든요. 특히 아이 진로 문제에서는 더 그랬어요. 큰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슬슬 진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애는 따로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에 조용히 제 방에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인문대 가고 싶어. 문학이나 역사 공부하는 게 재미있거든.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성적이 아깝다면서 부모님이랑 상담해보라네. 엄마 생각은 어때? 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놀라긴 했지만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원래 그런 공부를 했거든요. 문학이든 역사든 저는 그런 쪽 공부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 이 녀석이 생긴 건 아빠 닮아도 이런 부분은 나를 닮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죠. 그래, 문학이나 역사 좋지. 네가 좋아하는 거면 엄마는 괜찮아. 공부는 원래 재미있는 걸 해야 오래 하는 거잖아.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시아버지 귀에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돈 내주시는 건 시아버지니까요. 애들도 알거든요. 모든 결정은 시아버지를 따라야 한다는 걸요. 할아버지, 저 대학 이야기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인문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이나 역사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인문대? 그딴 거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러냐? 문학이니 역사니 그런 거 배워서 밥 먹고 살 수 있겠어? 기껏 곱게 키워놨더니 굶어 죽을 작정이야. 윤수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 집안 아들답게 의사가 돼서 내 병원을 물려받아야지. 다른 길은 없어. 지금부터 의대 갈 준비 철저하게 해. 그 말이 얼마나 단호했는지요. 제가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용기 내서 운이라도 한번 띄워봐야지 하고 눈치를 보는데 아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때 살짝 놀랐습니다. 너무 순순히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방에 들어가서 물어봤거든요. 너 괜찮겠어? 저번에 인문대 가고 싶다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어야지. 괜찮아, 엄마. 사실 의대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할아버지 기대도 있고. 애가 그렇게 말하는데 더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성적도 정말 좋긴 했어요. 의대 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큰아들은 시아버지 뜻대로 의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의대에 떡하니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날 시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아이고 장하다 우리 윤수. 봤지? 내가 뭘 했냐? 역시 우리 집안 피는 못 속인다니까. 꿀꿀. 내가 윤수 저놈한테 병원 물려줄 때까지 잘 버티고 있어야지. 그렇게 큰아들은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고 결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둘째도 잘 자랐어요. 딸아이는 차분한 아들에 비해서는 좀 더 말괄량이 같긴 했지만 성격이 참 밝고 씩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진로도 결국 시아버지가 정하셨죠. 윤지는 여자이니까 너무 힘든 공부할 필요 없어. 공문과나 가라. 얌전하게 글 공부하는 게 여자한테 맞지. 그렇게 아이들은 어찌저찌 다 대학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저도 늦었지만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실 예전부터 마음에 남아있던 일이었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공부해야지 했던 그 마음이요. 애들 대학 보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대학원에 가보니까요. 강사도 교수도 다 저보다 어려서 처음에는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저를 참 잘 챙겨주는 강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성격도 밝고요. 사람도 참 착하고 똑똑했어요. 수업도 어찌나 재미있게 잘하는지 제가 아주 푹 빠져버렸죠. 그러다 어느 방학 때 그 강사가 특강을 연다고 해서 제가 들으러 갔는데요. 우리 아들도 마침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특강 끝나고 셋이서 같이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좀 주책맞은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만든 자리였어요. 엄마들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우리 애랑 잘 어울릴 것 같고 둘이 같이 있으면 괜히 흐뭇해 보이고 그런 거요. 그리고 실제로 은근히 잘 어울렸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제 눈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둘이 특강 이후에도 따로 만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사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길래 알게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아니,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응원을 했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일이 터집니다. 진짜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질 일이요. 시부모님이 아들 연애를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날 분위기요, 진짜 살벌했습니다. 지금 우리 손주가 어디서 이상한 여자 만나고 다닌다는데 대학 강사라며. 아니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의사 집안 아들이 무슨 대학 강사 같은 애를 만나고 다니니? 보니까 집안도 제대로 된 데가 아니라던데.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애들 젊잖아요. 그냥 만나보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그 말을 하자마자 시아버지가 얼굴을 확 굳히고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뭐라고? 지금 그걸 그냥 두라고? 너는 애미가 돼서 아들 인생 망칠 작정이냐? 어디서 그런 되도 않는 걸 갖다 붙여?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누가 보면 가문끼리 원수라도 진 줄 알았을 겁니다. 당장 헤어져라. 그런 집안이랑은 안 된다. 의사 집안 체면이 있는데 말이 되냐. 별 얘기가 다 나왔네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애가요. 얼굴이 싹 굳어 있더라고요. 결국 그 싸움도 시부모님이 이겼고요. 아들과 그 강사는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강사는 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유학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떠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 이후로요.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랄까요. 애가 눈에 띄게 생기를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원래는 웃기도 잘 웃고 조근조근히 농담도 잘하던 애였는데요. 그 뒤로는 말도 줄어들고 표정도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요, 오히려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괜히 이상한 집안이랑 엮일 뻔했다. 미리 정리된 게 다행이지. 우리가 점 찍어둔 집안이 있다. 우리 집안이랑 어울리는 사람 만나게 해야지. 저는 그제서야 뭔가 정신이 차려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고 내가 내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사실 돌이켜보면요. 그 일보다 훨씬 전부터 저는 이미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들이 원하지도 않는 의사가 되기를 강요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의대에 가서도 원래는 소아과를 가고 싶어 했거든요. 아니면 산부인과요. 아이들을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통했겠습니까? 시아버지가 큰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당연히 정형외과로 가라고 우기셨죠. 그래서 결국 아들은 원하지도 않는 정형외과를 선택해야 했는데 그걸 참 힘들어 했거든요. 자기랑 안 맞는다고요.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도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도 우리 아들은 항상 할아버지가 정해준 길, 그 길을 그냥 묵묵히 따라갔어요. 자신의 인생인데 마치 인형처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들을 위해 그리고 딸을 위해 더 이상 제가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애들 편을 들어야겠다고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랑 정면으로 싸울 수는 없었죠. 그 집 분위기 아시잖아요. 괜히 들이받았다가는 애들만 더 힘들어질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 모르게요. 대학원 공부도 계속했고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냥 모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모아두자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딸아이한테도 슬쩍 이야기를 했어요. 윤지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너 지금 하는 공부 진짜 하고 싶은 거 맞아?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 당연하지.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야지. 나 국문과 다녀보니까 솔직히 체질은 아닌 것 같아. 글 읽는 건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따로 있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딱 감이 왔습니다. 이해도 지금 자기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럼 하지 마. 응?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거 평생 할 것도 아닌데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 있니? 그만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찾아봐. 엄마가 도와줄게. 진짜? 할아버지 알면 난리 나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모르게 하는 거지. 딸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지 한참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진짜야? 진짜지. 네 인생인데 왜 남 눈치 보면서 살아? 그 말을 하니까 애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엄마, 나 사실 재수하고 싶은 대학에 있어.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재수를 하려면 학원을 다녀야 하잖아요. 그런데 재수 학원비가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모아둔 현금으로 어떻게 버텼어요.
그런데 그걸 1년 내내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부모님 카드 긁을 수도 없었고요. 그럼 바로 들키잖아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더 늘렸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하고 원고 교정도 하고 진짜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좀 독하게 살았네요. 그 사이에 큰아들은 레지던트를 마친 상태였어요. 이제 슬슬 어디서 일을 시작할지 결정해야 할 때였는데 당연히 시아버지는 자기네 병원으로 바로 오라고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일단 아들을 말렸어요. 그리고 살짝 시아버지를 설득했죠. 아버님, 요즘은 의료기술도 워낙 빨리 바뀌고 기계도 계속 새로 나오잖아요. 그거 기회 삼아서 윤수가 다른 병원에서 몇 년 페이닥터로 일하면서 경험 쌓고 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뭐? 우리 병원이 있는데 뭐하러 딴 데 가서 고생을 해? 나중에 아버님이 병원 물려주실 거잖아요. 병원 수장이 되는데 식견을 넓혀야죠. 요즘은 다른 병원들도 일부러 돈 주고 시스템도 많이 배우고 온다잖아요. 시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엄청 긴장하고 있었죠. 그때 아들이 옆에서 말을 보탰어요. 할아버지, 사실 저도 선배가 오라고 하는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새 기계들 많이 들여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몇 년 배우고 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럼 몇 년만 하고 와라. 그때 저는 속으로 진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그 작전이 먹힌 거죠. 그래서 아들은 바로 시아버지 병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먼저 일을 하게 됐어요. 시아버지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보는 예스맨 아들과 철옹성 같은 시아버지 사이에서 이뤄낸 제 최초의 쾌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부모님 말씀이라면 거의 다 따르던 아들도 딱 하나만큼은 절대 안 따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자리였어요. 아무리 화를 내고 호통을 쳐도 아들은 절대 선자리만큼은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시부모님 속이 꽤나 탔을 거예요. 저는 속으로 지나간 일이 있으니 그것이 시부모님 업보다 싶어서 그냥 안타깝게 지켜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얼굴이 아주 밝았습니다. 문호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네? 무슨 걱정이요? 윤수 말이야. 내 걱정이 윤수 말고 더 있니? 내가 아는 교수 딸이 하나 있는데 간호사거든. 윤수 다니는 병원에 취직을 했대. 네? 어머님이 어쩐 일로 간호사를 소개하셨어요? 내가 그냥 간호사를 소개했겠냐? 그 교수가 간호대 하면 대빵으로 쳐주는 대학 교수야. 그 애도 거기 나온 애고. 아무튼 병원에 취직시켜두니까 둘이 눈이 맞았다지 뭐니. 내가 오랜만에 머리 좀 썼다 얘. 그리고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때? 예쁘지? 사진을 보니까 뭐랄까요. 꽤 화려한 스타일의 아가씨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 의외였어요. 간호사도 의외였지만 아들이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도 의외였거든요. 괜히 선보라고 하면 또 도망갈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했더니 일이 이렇게 잘 풀렸다면서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슬쩍 떠봤더니 사귀는 사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곧 인사시키겠다는데 저도 뭐 깊게 생각 안 하고 다행이다 싶었어요. 시부모는 자신들이 원하는 집안 딸이어서 좋고 아들은 그래도 다시 마음을 열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라 좋으니 서로 다 행복한 결말이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죄책감이 있었는데 한시름 놓기도 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아들 병원에 잠깐 들리게 됐어요. 사실 별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작업실에서 앉아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목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찜질도 해봤는데 좀처럼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그걸 아들이 알더니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말을 안 했냐면서요. 엄마 진짜 왜 그래? 목 아프면 진작 말하지. 내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엄마가 밖에서 물리치료 받고 다니는 게 말이 돼?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냥 좀 뻐근한 정도였지. 그게 쌓이면 큰일 난다니까. 내일 점심시간에 병원으로 와. 내가 직접 치료해 줄게. 병원 바쁠 텐데 괜히 민폐 아니야? 엄마 치료해 주는 게 무슨 민폐야. 그냥 와.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아들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시내에 작은 작업실을 얻어놓고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하던 차림 그대로 갔어요. 뭐 대단한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치료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일할 때 입는 추리닝을 그대로 입고 갔네요. 머리도 대충 묶고 화장도 안 한 상태였고요. 그 차림이 화근이었죠. 병원에 가서 일단 접수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수술 중이라 조금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아들이 미리 얘기를 해놨는지 저는 치료실로 먼저 들어가서 찜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그런지 치료실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 혼자 엎드려서 목찜질을 받고 있었는데 한참 엎드려 있었더니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좀 마시려고 일어나서 간호사실 옆에 있는 정수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간호사들이 거기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너 아까 치료실에 혼자 찜질받던 노인 봤어? 봤어. 진료도 다 끝난 시간인데 어떻게 와서 들어가 계신 거예요? 저 환자 쌤 남친인 정 닥터가 부탁한 환자잖아요. 친척이신가?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와서 잠깐 몸을 숨겼습니다. 아들이 머쓱해서 엄마라고는 말 안 했구나 싶어서 나도 모른 척 해줘야겠다 싶어서 조용히 다시 들어가려고 했죠. 친척이면 혹시 정 닥터 어머니 아니에요? 아, 설마 저런 초라한 노인이? 우리 멋진 정 닥터 어머니라고? 말도 안 돼. 왜 그럴 수도 있지. 아, 제발. 농담이라도 무서우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저런 노인네가 내심오면 나 결혼식장에서 도망칠 거야. 그러자 주변에서 까르르 웃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맞아. 정 닥터 어머니면 더 멋있게 하고 다니시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노인은 분명 저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대로 몸을 굳힌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닥터라고 말하고 있는 그 간호사. 그 간호사는 분명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보여줬던 그 사진 속 여자였어요. 강한 인상에 눈 밑에 작은 점까지 그대로였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저를 보지도 못한 채 웃으면서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진짜 없어 보이더라. 머리도 불수하고 화장도 안 하고. 추리닝 입고 병원 와 있는 거 봐. 우리 병원도 환자 가려받을 급은 되지 않아? 에이, 그래도 병원에서 우리 환자 욕은 그만할까요? 다른 쌤들 들으면 우리 큰일 나요. 진짜 돈 한 푼 없을 것 같지 않아? 괜히 아들에게 뭐 바랄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겼어. 진짜 저런 시모 만나면 무조건 도망쳐야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드디어 제가 내 아들을 위해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두 집안이 정식으로 만나는 상견례 날이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미리 예약해둔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날은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꽤 신경을 썼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봤던 그 부스스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미용실도 예약해서 머리도 단정하게 다듬고요, 화장도 곱게 했습니다. 옷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단정한 걸로 골라 입었고요. 그렇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이미 그쪽 집안 사람들이랑 그 여자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미 앉아 있더라고요. 그 간호사랑도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쪽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마 그날 병원에서 봤던 제 모습이랑 너무 달라서 그랬겠지요. 다들 자리에 앉고 조금은 어색한 첫인사가 이어졌는데요. 그 여자가 모른 척 점잠 빼고 있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나 기억 못 하겠어요? 나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기억 안 나요? 네? 저는 어머님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전에 뵌 적이 있을까요? 제가 기억 못하는 거면 죄송해요. 저는 그 말에 그냥 웃었습니다.
아마 열흘쯤 됐을 거예요. 윤수가 저 목 아프다고 병원으로 오라 해서요. 치료받으러 갔었거든요. 어머, 저희 병원 오셨었구나. 인사라도 해주셨으면 제가 잘 대접했을 텐데 아깝네요. 네, 갔더니 윤수는 수술 중이라서요. 저 혼자 치료실에서 먼저 목찜질을 받느라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조금 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이렇게 말해도 모르는 것 같길래요. 아마 점심시간쯤이었을 거예요. 치료실에 그때 저밖에 없었거든요. 간호사는 그제야 표정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보고 초라해 보인다느니 누구한테 들러붙을 것 같다느니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간호사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아마 그제야 기억이 난 것 같더라고요. 아, 아니 그게 저는 그때 다른 데에 있어서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아니에요. 나 그때 아가씨 얼굴 봤는데. 아, 뭐라고 했더라? 그렇지. 저런 노인네가 내심으면 나 결혼식장에서 도망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은 게 느껴졌어요. 그 간호사 얼굴이 새빨개진 게 두꺼운 화장을 뚫고도 보일 정도더라고요. 제 아들도 옆에서 얼굴이 굳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여자 부모님도 크게 당황한 것 같더니 수습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마 그냥 수다 떨다가 말 실수를 했나 봐요. 다른 사람 보고 한 얘기겠죠. 그렇지, 딸. 우리 시어머니도 놀란 얼굴로 저를 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문호가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너를 보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상황을 다 설명해 드렸죠. 사실 제가 근처에서 알바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윤수가 불러서 물리치료 받으러 갔다고요. 그런데 환자가 있는데도 대놓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 환자가 저인 줄도 모르고 이런 말도 붙여가면서요. 그리고 사실 그게 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그 간호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제가 아까 병원 얘기 드리다가 하나 빼먹은 게 있었네요. 사실 그날 이 아가씨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놈의 간호사 노릇하는 것도 못 해먹겠다고요. 그놈의 의사 사무 타이틀 따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얼른 결혼만 하면 다 끝이라던데요.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윤수를 이용한다 뭐 그런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제가 잘못 들은 거였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도망칠 거면 지금이 기회 아니니? 제가 그 여자를 보고 얘기했더니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아,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병원에서 사람들이 농담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그걸 이렇게 가져와서 말씀하시면 저 너무 곤란해요. 제가 윤수 씨 좋아해서 만나고 있는 건데 왜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오리발 내밀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일어나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 어머니 앞으로 조용히 내밀었죠. 이거요. 그거 그쪽이 만든 거 맞죠? 댁딸 간호사 자격증이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댁딸은 간호학과 나온 적도 없고 간호사 자격도 없던데 그 병원 취직은 대체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도 서류를 보려고 하신 건지 의자를 뒤로 빼고 급히 일어나셔서 덜컹 소리가 나더라고요. 간호사 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펄해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간호사가 아닌데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제가 교수입니다, 교수. 사돈, 오해가 있으셔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이건 모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학교에도 확인해 봤고요. 전국 간호학과 졸업 명단도 다 찾아봤는데 댁딸 이름이 없더라고요. 아, 딱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남자 간호사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간호사 자격증은 대체 어떻게 만든 거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모녀 얼굴에서 피가 싹 빠지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공문서 위조였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한 범죄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지 입만 벙긋거리면서 머리를 굴리는 게 보이는데 저도 슬슬 열이 받는 거 있죠. 그리고 뭐? 정신 못 차리게 들이대서 반강제로 결혼 약속 받아내느라 더럽고 치사해? 하, 웃겨서. 그 간호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지금 어머님이 저 모함하시는 거예요. 윤수 씨,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렇게 따지길래 제가 바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그냥 듣고만 있었겠어요. 그 대화가 수상한 걸 알아챈 순간 바로 녹음을 시작했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이 의사 집안에서 눈칫밥 먹고 산 세월이 얼마인데요. 주워들은 것도 많고요. 그래서 바로 간호사들의 대화를 다 녹음했었죠. 아, 정확히 말하면 치료실에 있던 조무사들 말이에요. 거기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수다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예비 며느리라는 그 간호사는 자기가 어떻게 의사를 꼬셨는지 떠들어대기도 했거든요. 의사들이 말이야 의외로 공부만 해서 순진해. 그러니까 무조건 술도 먹이고 막 좋다고 달려들어. 내 취향 아니라도 좀만 참으면 평생 동안 돈만 펑펑 쓰면서 편하게 살 수 있다니까. 그러면 다른 조무사들이 맞장구를 치듯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갔죠. 나 봐봐. 그런 멀겋고 순에 빠진 바보 같은 눈 꼬셨잖아. 꼴에 얼마나 철벽을 치는지 힘들었다니까. 결혼만 해봐. 바로 일 관두고 진짜 골수까지 내가 다 빨아먹을 거야. 아, 짜증나. 이게 뭔 고생이야.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간호사와 그 어머니도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난리를 쳤죠. 이거 오해예요.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에요. 사람들끼리 농담하다가 한 말이라고요. 이런 걸 진짜로 받아들이시면 어떡해요. 뒤에서 하는 말을 가지고 이러시는 건 너무하죠. 됐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뭘 오해했다는지 모르겠네요. 의사 부인 되고 싶어서 공문서 위조까지 한 사람 말을 왜 믿어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이 다음부터 우리 아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면 저는 바로 고발할 겁니다. 공문서 위조, 그거 생각보다 큰 범죄인 거 알고들 계시죠? 그리고 그대로 식당을 나왔는데 뒤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극대노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두 분 다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가만히 있질 못하셨죠. 아니 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저런 사기꾼 같은 걸 우리 집안에 소개를 해. 내가 그 인간 오늘 당장 잡아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따져야겠어. 저 교수 소개한 사람이 누구야? 그 인간 번호 줘봐. 내가 그 사람 가만히 안 둘 거야.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쳐요. 전화 연결되면 나도 바꿔줘요. 내가 그 인간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애미야, 윤수야. 너희가 참 욕받다. 어떡하니? 일단 집에 가자. 그렇게 집에 가자는 시어머니를 말없이 쳐다보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며칠을 고민하고 연습했던 그 말을 꺼냈어요. 옆에 있는 아들 팔을 꼭 잡고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윤수는 저희 집으로 가서 알아서 살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은 집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제 아들 일에는 신경 끄시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두 분은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지만 그 얼굴을 보고 더 무슨 말을 하기는 어려워서 그대로 아들 손을 잡고 뒤를 돌았네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진짜 우리 집이요. 남편이 죽기 전 우리가 살던 아파트로 말이죠. 집은 솔직히 좀 낡아 있긴 했어요. 몇 년 동안 비워두다 보니까 먼지도 좀 쌓여 있었고요. 그래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묘하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가 우리 집이었지 싶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딸아이가 이미 이사를 거의 끝내놓은 상태였거든요.
상견례 때문에 온 식구가 집을 비우는 날이니까 그 사이에 우리 집만 빼서 옮기기로 미리 이야기를 해뒀었죠. 애가 참 빠릿빠릿해요. 필요한 것들만 딱 챙겨서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그렇게 정말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이 가만히 계실 분들이 아니죠. 그날 이후로 전화가 몇 번이나 왔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당장 돌아오라느니 이게 무슨 짓이냐느니. 그런데 저는 그때 그냥 잘라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길게 설명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 제 자식들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동안은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애들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게 할 거고요. 하기 싫은 거 있으면 안 시킬 겁니다. 우리가 미우시면 재산 안 주셔도 돼요.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이제는 안 되겠어요. 사실 그 말을 하면서 마음이 아주 편했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죄송한 마음도 컸거든요. 애들 어릴 때 도움은 도움대로 받아놓고 이제 와서 나가버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모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이 힘들 때 도와주는 거요. 시부모는 저에게 부모이니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숙명이라고도 생각하고요. 하지만 우리 애들은 아니죠. 손주까지 마음대로 휘두를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아들한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윤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동안 엄마가 너를 제대로 못 지켜줬지. 할아버지 뜻 거스르는 게 무서워서 그냥 참고만 있고 엄마가 너 바람막이가 되어줬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네.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잠깐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는 얼굴이요. 진짜 남편이랑 똑같았습니다. 웃을 때 눈이 살짝 접히는 것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도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그날 우리 세 식구는 그 집 거실에 앉아서 정말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그동안 못했던 얘기도 하고요. 저는 애들 앞에서 솔직하게 사과도 했습니다. 엄마가 사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네 데리고 그냥 나와서 살았어야 했던 것 같아. 괜히 눈치 보면서 버티다가 너희만 힘들게 했네. 그러자 딸아이가 갑자기 깔깔 웃더라고요. 엄마, 그건 또 아니지. 그렇게 됐으면 그땐 분명히 그랬을걸? 아유, 돈 없어서 죽겠다. 차라리 할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갈걸. 엄마 성격 내가 모르나?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엄마 최선을 다한 거 맞아. 엄마 진짜 고생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면서도 또 울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아들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애가 원래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날은 꽤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사실 나 예전에 사귀던 사람이랑 헤어진 뒤로는 결혼 생각 아예 안 했어. 누구 만나도 또 간섭 들어올 거 뻔하니까 그냥 혼자 살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병원에 사람까지 꽂아가면서 엮으시려는 거 보니까 그냥 지겨워졌어. 차라리 아무나랑 빨리 결혼해버리면 간섭이 줄어들까 싶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연애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포기한 거였다니요. 만약 그 간호사가 공문서 위조까지 한 사람이 아니었어도 문제였을 거라 상상하니 심장이 쿵 내려앉은 거죠. 그런데 이런 말도 해주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진짜 그냥 인생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냥 할아버지 말대로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이랑 딸을 한참 다독여줬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우리 셋이서 알아서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충 짐작은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건지 짐작은 됐지만 애써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딸아이요. 얘가 일을 하나 크게 저질렀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다고 했던 대학이 있었잖아요.
재수까지 해서 준비하던 곳이요. 결국 거기에 떡하니 붙었거든요. 저한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붙었어. 그날 저랑 둘이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그 다음이에요. 얘가 그걸 들고 또 할아버지 댁으로 갔다더라고요. 할아버지, 나 내 힘으로 공부해서 여기 합격증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 등록금 1년만 더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장학금도 받고 알바도 해서요. 나중에는 제가 할아버지 용돈도 드리고 잘해드릴게요.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 제 딸이지만 난해다 싶었다니까요. 그 얘기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네요. 이 집안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아마 딸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자기 외할머니, 우리 엄마를 꼭 닮았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니까요. 오히려 그걸 계기로 시부모님이랑 우리 사이 갈등은 거짓말처럼 풀려버렸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웃기죠.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서로 부딪히고 나니까 오히려 할 말은 다 했다 싶은 건지 예전처럼 꽉 막힌 분위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요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늙긴 늙었나 보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건데 늙어서 고집만 생기고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서 요즘은 내가 나를 못 믿겠구나. 내가 하마터면 우리 윤수 인생 망칠 뻔한 거 아니냐.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냥 애가 알아서 살게 뒀어야 했는데 내가 괜히 나서서는. 그래서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다 제자리 찾아가고 있어요. 애들도 이제 다 컸잖아요. 앞으로는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냥 옆에서 지켜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난리를 쳤던 그 간호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병원에서 바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 고발까지 당했대요. 병원에서도 꽤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유명 간호대 교수 딸이 가짜 증명서를 들고 와서 간호사 행세를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나 뭐라나. 그런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가짜 간호사요. 막장 중에서도 진짜 막장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그렇게 지얘기 많이 하는 사람인데 병원에서도 이미 남자 관계가 지저분하기로도 유명했다나 봐요. 심지어 예전에 미국에서 동거를 했다는 얘기까지 있었다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대충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참 지저분하게 놀다가 들어오면서 신분을 좀 세탁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포 특기생 같은 걸로 엄마가 교수로 있는 대학의 다른 과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간호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녔다는 거죠. 당연히 그 교수도 학교에서 해임됐대요. 아마 우리 시어머니가 나서셨던 것 같아요. 그걸 그럼 그냥 놔두냐고 일을 가셨거든요. 그러고도 아직도 분이 안 풀리신다나. 요즘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시부모님 댁에 들리고 있어요. 같이 밥도 먹으면서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살펴보기도 하고요. 딸아이도 종종 같이 가네요. 그리고 우리 딸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또 가만히 보면 여우인 게요. 할아버지 마음을 어찌나 잘 아는지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윤지가 나보다 더 무섭다. 애가 나중에는 나를 팔아서 장사할 것 같아.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할아버지를 슬슬 꼬셔서 차까지 사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다음 달에 귀국한대요. 외국에서 한동안 지내더니 이제 돌아온다네요. 그런데 전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한국 가면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귀국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갈게.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기대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이제는 시부모님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면 된다 하셨으니 좋은 소식이 생길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면 사람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닌 것 같아요. 내 아이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살면서 웃고 있는 모습, 그걸 보는 게 제일 큰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냥 옆에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이 앞으로 또 얼마나 재미있게 또 얼마나 자기 자리 잘 잡고 살아갈지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